첫 번째 이슈는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5.18 기념식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지만요. 정치권은 주말을 기점으로 그리고 이 5.18 기념식을 기점으로 더 갈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 후에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9주년 기념식 참석해서 망언이 성행한다. 광주 시민들께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진상조사 규명이 조속 출범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이날 참석을 했어요. 이 기념식에. 그리고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서 사람은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글을 본인의 SNS상에 또 올려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크게 좀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립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황교안, 환영받으러 오지 않았다. 꼭 와야 할 고시기에 왔다. 그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몸싸움도 좀 벌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황교안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걸 항의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의자를 던지거나 여러 가지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모습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민노총, 민중당 등 일부 시위대 황 대표의 의자 물병 던졌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위가 좀 벌어지고 몸싸움이 있었어요. 김정숙 여사, 황 대표 패싱 논란. 주말 동안에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나경원 반쪽짜리 기념식이다. 요 황 대표 패싱 논란 여기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뒤따르던 김정숙 여사는 같이 인사를 통상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민경호 한국당 대변인이 현장에서 본인이 목격했다면서 본인이 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숙 영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악수를 청하지 않은 채 황 대표 얼굴을 뻔히 쳐다본 뒤 좌측으로 넘어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악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이후에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라 김 여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에 꽤 많이 회자가 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념사에서 사실상 한국당 겨냥한 발언을 좀 하셨는데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자유한국당의 길을 국민 속에서 찾아 차근차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거친 발언들. 좌파 독재다. 독재자의 후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립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요, 사실 주말 동안에 꽤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뤘습니다. 저희가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갈등의 해법을 찾을 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는요, 좀 이 5.18 기념식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황교안 대표 패싱 논란. 민경호 한국당 대변인이 처음에 이 얘기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 같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청와대는 시간상, 일정상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박원석 전 의원께 먼저 황교안 대표 악수 패싱 주장 그리고 청와대 해명. 자, 이것도 뭐 어떻게 보세요? 패싱이라는 말을 쓰니까 예. 이게 상당한 어떤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장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혼잡스러워요. 예.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닌가. 대체로 이제 청와대 해명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저거를 쟁점을 삼아야 되나 싶습니다. 그럼 사실은- 한국 저걸 쟁점을 삼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그렇죠. 일종의 예.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5.18 망원자 징계와 관련해서 예. 여전히 징계 절차가 마무리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진통을 무릅쓰고 광주에 다녀왔는데 예. 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예.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어.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명이기 때문에 예. 의원총회에서 제명 추인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화살이 한국당을 향하게 될 텐데 예. 이제 그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작은 문제를 저렇게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대통령 행사에서 예.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이제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지만 예. 참가자 모두와 그러니까 주요 내빈 모두와 악수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거는 제가 보기에 어떤 고의성이라기보다도 예. 당일 현장에서의 상황이 빚어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예. 한 가지 더 유감스러운 거는 예. 민경욱 대변인이 저걸 색깔론과 연결시켰어요. 김정은과 정상회담 할 때는 그러네. 그렇게 악수를 하더니 그 얘기를 같이 거기다 네, 곁들였어요. 황교안 대표하고는 악수를 예. 패싱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예. 이 남북 협력 이전에 남남미 협력부터 해라 이런 지적을 했는데 대단히 예. 부적절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정상 내외가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안 합니까? 그거는 외교상 의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빗대가지고 예. 이 사안에 이렇게 무리하게 연결 짓는 것은 최근 들어서 한국당이 여러 유형의 색깔론을 많이 제기하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게 아닌데 비교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실수겠죠. 뭐 고의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예. 패싱하는 그런 영부인의 근데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가 가운데 중간에 딱 빠지게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지 않았겠죠. 고의적으로. 하지만 형식이라는 것은 실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질을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형식을 통해서 실질을 보여주는 거죠. 예. 상대에 대한 예의를 내가 악수라든가 목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 현장에서는 물론 빨리 가다 보니까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론적인 실수는 있었죠. 그렇다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랬다면 청와대 정무라인이 제1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든지 이건 정말 실수였다. 그 민경욱 대변인이 이것을 문제 삼기 전에 이건 정말 미안했다. 이거 정말 이거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죠. 돌발적인 상황이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예. 포용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국당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했을 텐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었지 않나. 결국 의전 실수가 있었고 예.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었던 것은 예. 청와대의 명백한 실수였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당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죠. 예. 한국당도 내가 영부인하고 악수하러 간 건 아니다. 광주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 길을 갔다. 예.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됐다. 예. 이렇게 좀 통 크게 나갔으면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국당 통 커졌네. 하지만 청와대도 많이 잘못했네. 예. 이렇게 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뭐 김일성이 아니지만 누구의 지령이다. 예. 이렇게까지 한 것은 조금 한국당도 오바였다. 어쨌든 양자가 조금씩 예.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사소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지금 청와대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저희가 좀 소개해 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인터넷을 공간으로 참 이 뉴스가 꽤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황교안 대표에게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광주 그리고 5.18 기념식 아까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거친 몸싸움도 있었어요. 저 과정을 거치면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 사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이쪽 한겨레 실린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요쪽 사진은요, 2016년, 그리고 그 옆에는 2019년 지난 주말 사진입니다. 2016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5.18 기념식 참석을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재창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요, 여기 보시죠. 주먹을 불끈 쥐고 황교안 대표가 재창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해찬 대표가 옆을 흘끗 보는 모습도 포착이 됐네요. 약간 의외라는 반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얼굴에 좀 묻어납니다. 자, 요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황교안 대표는 당신은 공식 재창하는 노래가 아니었고 지금은 재창하는 노래였으니까 따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국무총리 신분이었고 지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장면 하나가 눈길을 끌고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역시 재창하는 모습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옆에 사진입니다. 보시면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입장과 퇴장할 때 모두 거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장을 그런 과정을 거치기 하니까 황교안 대표의 이제 구두와 양복 바지에 보면 이렇게 흙이 묻고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거친 상황이었었는지. 그래서 이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여기 보면 험난한 5.18 기념식 입성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진 봤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와 윤기찬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조대진 변호사, 황교안 대표에게 5.18 기념식 그리고 광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기 엄청 싫었는데 갈 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대접을 받고 예. 받을 일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저렇게 흙탕물까지 예. 뒤집어 쓰면서까지 갈 거는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했을 거고요.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뭐 황교안 대표야 옛날에 불편한 곳은 가지 않는 기차역에도 플랫폼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의전에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예. 저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목적은 이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이었지만 예. 이제는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이 되고 싶은 황교안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가기 싫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내키지는 보였고요. 않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이 예. 이번에 가서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서 받고 내가 5.18 징계 망언을 한 징계를 하지 않은 의원들, 그 마무리를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그 태도가 이게 단순하게 뭉개고 갈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해찬 대표도 그 사진에서 보면은 예. 깜짝 놀랐죠. 약간 재창하는 놀라는 모습을. 듯하면서 이렇게 견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뭐 정치인이 소신이 예.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저희 가서 재창한 것은 뭐 변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예. 봅니다. 근데 그 정치인이 변하려면 예. 그래도 진심을 갖고 변해야지 여러 가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정치인은 그런 정치인은 옳은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필요에 의해서 재창을 했지 진심으로 했다고 보이지는 그럼 않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기념식도 가고 광주에 갔지만 진실성은 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해찬 황교안 대표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듣고 경청하면서 뚜벅뚜벅 가면 그건 소신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뚜벅뚜벅 가면 그건 왕따입니다. 오늘 조대진 변호사께서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을 좀 해주셨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가 얘기할 동안 윤기찬 변호사가 앞을 보시면서 곰곰이 뭔가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에게 5.18 기념식 그리고 광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화운동 추념식이죠. 예. 이게 이제 국가기념식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가주관 행사가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2001년도에 이해창 총재가 갔던 것 같고 2003년도에는 당시 박근혜 예. 대표가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 그런 어떤 민심에 대해서 정치권이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행보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행보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정치인이 그걸 개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야당 대표가 또 가든지 간에 200m 거리를 25분에 걸쳐서 갔단 말이에요. 예. 점점 줄어들고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아마도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인 대통령께서 화합의 말씀을 해 주실 거로 예.
기대를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화합의 말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쉬움으로 남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영부인께서 예. 인접한 세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좀 시간이 부족해서 갔다는 말씀도 예.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좀 더 화합의 장으로 예. 멋진 기념식, 추념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황교안 대표가 저 5.18 기념식 참석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재창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노래를 따라 부를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 그냥 거다. 그게 이제 합창에서 재창으로 또 훈령이 바뀌었고, 예. 좀 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이고, 아. 그 재창과 합창의 의미를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당시 공무원 신분일 때는 훈령에 따라서 따라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예. 이번엔 또 훈령에 따라서 따라 붙던 것이라서 별도의 뭐 대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뭐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더 그러면은 나간 뭔가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거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럼? 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 거다. 그리고 2016년은 그때 당시 규정을 또 지킨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런데 저 모습을 보고 사실 아까 이해찬 대표도 견눈으로 보면서 약간 놀라는 표정이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꼭 그렇게만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또 이전에 예. 따라 안 부를 때는 또 옆에 있던 분이 예. 안 부르니까 또 이렇게 한참 쳐다보시면서 무언의 항의 표시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불러도 쳐다보고 안 불러도 쳐다보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반해서 행동을 했으면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재창과 예. 합창에 오해가 있을 것 예. 같아서 상황 당시 설명. 황 대표가 물론 이제 국무총리고 공무원 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는데 당시에 합창을 따라 불렀다고 규정이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합창은 원하면 부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부르는 거고 재창은 개인의 그 원코 원하지 않고와 관계없이 모두가 부르는 거여서 당시에 그 국무총리 신분으로서 그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예.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그런 이런 건 건 아니죠. 예. 근데 꼭 당시 해야 되는 분위기에 건 충실했던 아니었다는 거죠. 거네. 당시 분위기에. 이게 뭐 합창, 재창, 뭐 아무튼 법적으로는 좀 명확히 구분은 됩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모습이 포착이 돼서 사진으로 좀 소개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 참 여러 가지 주장과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자,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여경 대응 문제없다. 경찰의 이런 해명에도 번지는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객 죄압 때 여경이 도움을 구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요 영상만 보면은 마치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남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몸싸움 밀렸다. 여경 무용론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압을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인 거예요. 그러나 경찰 논란의 동영상은 편집이 된 것이다. 정당하게 업무 처리했다. 반박하면서 2분짜리 전체 영상을 경찰이 공개를 했어요. 전문가들 여성 혐오가 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성 경찰이 취객 제압 못했다고 여경 다 없애라는 사람들. 일단 제목 자체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네요. 위험한 상황 해결 못하는 경찰은 필요 없다며 여경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술에 취한 여성 손도 못 댄다고 남성 경찰 다 없앨 건가?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여성 범죄엔 여경 꼭 필요하다. 물리력 필요 없는 경찰 업무도 많기 때문에 무용론 주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당시에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러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래, 임마. 야, 경찰. 임마. 형, 나가. 형, 얼른 쳐봐.
너도 좋아야. 남자분 한번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남자분 나오시면 빨리. 한마디 잡아. 채워요? 네.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채워요. 자, 저렇게 되면서 제압이 결국 됐고요. 수갑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뭐 교통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제압을 했다. 이런 경찰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좀 여성 차별적인 시선이 부르는 소모적인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예. 저 여경의 대응에 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그 후속 취재 결과 밝혀졌고 예. 또 시민에게 도움을 청한 게 부적절했다라고 했지만 당시 어쨌든 뭐 경찰관 2명이 취객을 예. 상대하는 과정에서 뭐 그 시민한테 도움을 청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수갑을 채운 게 아니고 주변에 예. 있던 교통경찰이 채웠고 또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직무 수행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기사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경찰관들의 비위로 인한 징계 기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대다수가 남성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예. 경찰 간부 2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분들도 남성입니다. 그리고 전직 경찰청장 2분이 얼마 전에 예. 한 분은 구속이 됐고 한 분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2분 다 남성이에요. 아. 그러면 깨끗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 남성 경찰을 없애야 됩니까? 이 논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남성 그렇죠. 경찰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 여경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특정한 성별 집단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예. 개인의 문제인 거죠. 내지는 공권력 전체의 문제인 예, 거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여경 폐지론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다소 좀 빗나간 여성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너무 비약이 지나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윤기천 변호사. 지금 영상을 봤지만요. 아마 논란의 그 지점이 된 게 그 여경이 취객한테 몸싸움을 하다가 밀쳐서 거의 넘어질 뻔한 장면. 그리고 중간에 그 이후에 주변 누구한테 남자분 한 분 나오세요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그런 목소리. 아마 이 지점 때문에 이제 논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 윤기천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뒤에 공개된 예. 나오세요라는 그 예. 어조가 예. 마치 명령조로 들려서 그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예. 나와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뭐 예. 경찰관이 못 하겠습니까? 다만 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마치 여경 채용에 관련된 정책적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누구든지 막닥뜨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제복 경찰에 대해서 제복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지금 대항하는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예. 그 대항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압 과정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것은 좀 약간 더 나아간 그러네요. 것이다. 지금 취객이 경찰의 뺨을 때리고요. 그러니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림동이라서 사실은 좀 예. 외국 국적의 분들이거나 동포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서 좀 예. 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 같은 데는 조금 예. 그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예. 배치 인력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 대림동에 또 사시는 분께서는 안 그렇다고 또 이게 반론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금방 지금 윤기천 저분들도 변호사께서 통상적인 말씀 좀 해주셨어요. 제복 공권력에 예. 대해서 대항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좀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맞고요. 어. 다만 장구 사용과 관련돼서 지금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이 제압하는 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경우에는 장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경찰봉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실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용을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만약에 저 사안에서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선제적인 대응이 다른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서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은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의 경찰 공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권력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진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여경이라는 이런 논점이 불거지면서 지금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에서 말씀 주신 분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어쨌든 여경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경들이 실제로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경들이 있어야지 뭐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입회도 하고 예. 훨씬 더 이렇게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예. 여경들이 물론 신체적인 조건이 남성들보다 우월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원더우먼 같은 사람들만 다 뽑아가지고 여경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인 상황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을 볼 때 아까 말씀 주셨지만 마지막에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한 부분도 예.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친절하게 말하겠습니까? 급하니까 일단 나와서 도와달라고 예. 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자 한 명이 경찰 저렇게 주치한 사람 한 명 제압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예. 솔직히 주치하신 분 만약에 제 같은 등치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면 예. 주치에 있으면 한 3명도 달려들어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대진 변호사가 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다면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 한 명 그냥 예. 평균 신장만 있더라도 예. 남성 두 분이 겨우겨우 해서 제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건 여성의 신체적인 능력을 뭐 비하하거나 여성의 능력을 차원을 비하할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주치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그동안 참 얘기가 많았습니다. 파출소 같은 곳에 가서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일이 많다고 계속 알려지는데 아직까지 뾰족하게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대안을 생각해야죠. 예. 저희가 항상 볼 때 예. 여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면 예. 여경을 뽑지를 말아야죠. 근데 여경을 뽑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대안이 아닌데 지금 여기 기사에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여성이 뭔가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도 이 판넬에 지금 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건데 예. 나무 한 그루가 약간 바람에 흔들렸다고 해서 숲 전체가 흔들려서 숲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과잉 대응을 하고 예. 과대 포장을 하는데 항상 작은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안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경이 좀 예. 저런 상황에서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활동을 해도 되는데 예. 저 장면에도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구경꾼들은 도대체 뭐 했습니까? 구경꾼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압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경찰에 강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도 필요한 것인데 여경 한 명의 잘못인 양 저렇게 과대 포장해서 예.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 쓰다시피 정말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사회를 넓게 보고 예. 대안을 항상 생각하는 포용적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 예. 사회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좀 함정이나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셈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 영상 2분 정도가 전체 영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실은 저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이야기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화 녹음이요. 녹음된 대화가 뒤늦게 공개가 됐거든요. 화면 봐주시죠. 한 언론사를 통해서 2013년 2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현안을 놓고 얘기한 대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래요. 그 당시에 청와대 로고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로고 얘기를 하면서 품위가 있어야지 기와 한 장만 딱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최순실 씨가 과일 갖다 드릴까요? 과일도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어떤 국정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과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은요,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취지로 들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또 청와대 로고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낫또 드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이요. 낫또? 이렇게 얘기를 또 반문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대화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대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경애로 갔다 그랬대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게 낫지. 품위가 있어야지, 이게. 기와 한 장 낫다. 과일 갖다 드릴까요? 네? 과일? 어떠세요? 내가 그 기와 하나만 갖고 이렇게 좀 통화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이건 기와인가 뭔가 이게. 그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시는 데를 좀 촌스러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낫또 드세요. 예? 낫또. 낫또. 자, 이 녹음은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한참 전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이게 나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당시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들의 관계가 뭐 아주 유명한 관계였죠. 뭐 70년대 후반부터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가 시작됐을 때부터 최순실도 알았을 테니까 뭐 30년도 더 된 관계였죠. 그 관계가 계속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이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 관계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앉아 있었던 정호성 비서관이 그 관계를 제지하지 않고 그 관계를 국정에까지 있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녹음을 했다는 것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기 속에 들어있었던 파일인 것 같은데 그 파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를 통해서 파일이 넘어갔겠죠. 그럼 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호성 비서관의 일념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사담까지도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 가리지 않고 그까지 다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스펀지 같은 의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데 결국 국정을 하는 것은 사람 3명이 앉아서 사담처럼 과일 얘기, 낫또 얘기까지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그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었다면 집단지성을 통해서 자신이 지식을 습득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저것이 결국 밀실, 사담 이를 통해서 국정이 논의됐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을 큰 충격에 대해서 저분들이 아무런 할 말도 없을 겁니다, 정말. 이미 뭐 수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이 대화 녹음된 걸 보고 많은 분이 다시 놀라는 이유가요. 저 당시가 당선된 이후 그리고 취임 직전입니다. 취임 직전에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권한이라는 건 아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논하는데 당선자가 무슨 제안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걸 단칼에 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녹음에 어떤 놀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합니다. 유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녹음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뭐 최순실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저 정도까지 지시를 하고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허락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믿어서 그런 사이 아닐까요, 혹시? 너무 믿어도 혹시라도? 저렇게 허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자른다는 그런 모습들도 예를 들면 집에서도 보통 가정 집에서도 남편이 이상한 소리 하면 아내가 말 자를 때 밥 식사나 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내가 듣기 싫다라는 부분에 화제 전환을 급격히 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또 이의를 제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전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관련돼서는 정말 재판에 있어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자료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시환 변호사. 사실 이게 2013년 2월이니까 한참 전 얘기예요. 뒤늦게 나왔어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뒤늦게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런 부분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해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국민의 자존감을 해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요. 이미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판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이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박 전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 스텝이 있는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저런 말들이 오간다는 것은 결국 저런 걸로 인해서 최순실 씨가 국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임 직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취임사도 준비하고 취임식, 그다음에 어떤 저런 로고 문제, 인선 문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당시의 모습이었 그 상황인데 저런 녹음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예. 도대체 누가 대통령 당선인이고 누가 그 주변에 이 공식적 권한이 없는 예. 측근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허락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최순실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박 대통령이 더 고집하니까 이거나 드시라 라는 식으로 말을 끊어버린 건데 참 참담하기 일데 없고요. 예. 저는 앞서 이제 우리가 5.18 얘기도 했지만 예. 5.18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혹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 내에서 예. 정리되지 않은 쟁점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저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 녹음 파일을 듣고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할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도 예. 이 문제가 이 자유한국당 내 여러 계파 간에 예. 쟁점이 될 텐데 이번 이 공개된 녹음 파일을 듣고도 그게 여전히 쟁점이 될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리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대선론입니다. 대선론. 이 얘기가 나와서 역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따로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양정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요. 유시민 조국 가세 땐 대선 안심이다. 친문 차기주자 띄우기 아니냐 이렇게 중앙일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유시민 정계복귀 요청 질문 양정철 원장이 몇 차례나 물어봤어요. 그러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렇게 답을 해서 약간 뭔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몇몇 언론들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유시민, 조국 두 분이 가세하면 다음 대선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지난 18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토크 콘서트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한 말이다. 그래도 몇 차례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 현장에 과연 진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유시민이 언제 대선 출마합니까? 아니, 이거 나한테. 그 유시민 이사장님이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48이셨죠. 저는 유시민 선배가 그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돼요.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그러니까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네, 최영실 편집이요. 양정철 원장.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볍게 들진 않아요. 정치권에서는 결코 가볍게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공개석상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수석이 대선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대선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 총선부터 큰 판을 한번 벌려보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고 그 앞으로의 굉장히 큰 그 희망인데 당장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이나 유시민 전 장관도 심지어 내년 총선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부터 정말 큰 판
버라이어티 쇼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선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 과정에 총선까지 나와서 뭔가 판을 키워달라. 그렇죠. 총선부터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대선으로 가야 되는 거지 대선까지 바로 고속도로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총선부터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 물론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별로 예. 내놓고 싶지 않죠. 예. 왜냐하면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예, 되고 앞으로 개헌까지 가야 하는 과정에서 예. 대통령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카드를 총선에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카드이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마저 부산에서 출마해야 된다는 것이 강한 입장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흡입력 있게 끌어들이려고 예. 하는데 저분들이 당장 내년 총선부터 이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저분들이 내년 총선부터 민주당 간판을 갈고 뛰기 시작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정치적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한 인물들이니까 총선 때부터 좀 등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네. 유대진 변호사. 네.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일단 미지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수석 먼저 총선에 나설까요? 그리고 또 대선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예측하는 게 뭐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지만 그냥 예. 느낌상으로 개인적인 느낌상으로 예. 봤을 때 유시민 그 이사장은 총선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은 총선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르네요. 두 사람 행보가. 일단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선수로 뛸 수 있을까, 선수로 뛸까에 관련된 부분에 의문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예. 본인이 워낙 구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걸 워낙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 혹시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로 이제는 나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나가볼 수도 있을까?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라는 그것도 옆에서 그러면 남이 깎아주길 바라는 거죠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는 가담을 하지 않고 뒤에서 백그라운드 형태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그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선으로 바로 갈 거지 총선은 내가 뛰어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총선에서는 뛰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그 간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간판적인 선수들이 총선에 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판, 대표 선수격으로는 조국 수석이 나서고 그리고 그 뒤에서 판을 짜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큰 그림을 그리는 주자로서의 역할은 유시민 이사장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각 좀 길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총선 쪽에 무게가 가 있고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쪽에 무게가 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 일단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사가 오늘 또 신문에 보이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는 유시민 이사장을 다루고 있어요. 대북 송금 특검이 햇볕 정책 계승 결단인가? 유시민 왜곡 해석 발언 해명하라. 이렇게 박지원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당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얘기인데 이게 또 다시 이제 약간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특집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취지로. 그러나 평화당 그리고 특히 박지원 의원 등은요. 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비판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 노무현 정권 정책적 과오였다. 무슨 소리 햇볕 정책 계승 이런 거 말도 안 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얘기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국 수석과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조국 수석 5.18 기념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이유는 원래 민정수석은 이런 행사 잘 안 가거든요. 여기 기사 보시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외부 일정에 동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5.18 기념식. 이런 데 원래 민정수석은 잘 안 가는 건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광주행을 내년 총선 출마 및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괜히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례적인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네.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수석 관련된 기사 연속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패널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유시민 이사장하고 당을 같이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늘 예. 변하는 생물이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유시민 이사장이 해왔던 얘기는 저분이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와서 예.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의 종합적인 경험 끝에 현실 정치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나겠다. 내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나서 공직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개인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날 저 자리는 이제 토크쇼였습니다. 시민들 예. 앞에서 했던. 때문에 좀 이제 가벼운 얘기가 오가는 자리였고, 물론 이제 언중유골이어서 가벼운 얘기 속에도 진실이 있는데, 예.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고 한 얘기는, 예. 그 앞서 이제 양정철 씨가, 예. 다른 문제는 다 똑부러진 분이 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느냐 하니까 그렇죠. 그에 그런 대한 얘기도 답으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본인이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 점을 뭐 그대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국 수석도 비슷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한사코 정치를 안 하고 내년 총선 되보면 알 거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해서 혹은 상황에 떠밀려서 출마할 수도 있겠지만 조국 수석의 모든 행보와 모든 언행을 다 저게 정치 행보, 대권 행보로 연결지어서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두 사람이 정치 안 한다 하니까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죠. 특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안 한다라고 하니까 좀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예. 다만 제 생각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반신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투수 정도의 기능을 할 것 같고 선발 투수는 조국 민정수석이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노골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특히 5.18 같은 경우에는 현 관료가 이렇게 나누는 듯한 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SNS 정치를 하고 계신데 총선을 거쳐서 대선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명백히 보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어떤 기회가 있으면 구원투수로 등판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아까 잠깐 먼저 기사 봤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관련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평화당 쪽에서는 꽤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들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남북 관계 관리를 해왔다. 이것을 좀 비친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 그렇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남북 문제도 결국엔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평당하고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평당 쪽에서 다소 많은 공격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특검을 하고 나서 민평당 쪽에 그 김대중 정부 쪽에 사과를 한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논란이 끝난 부분인데 새롭게 꺼낸 것을 보면 조금 자신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 관계에 있어서 DJ 정부와는 다른 노무현 정부의 선명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게 보면 만약에 의도하고 하셨던 말씀이라면 사실 총선이 내년이지 않습니까? 호남에 어떤 맹주를 놓고 이제 다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공격 소재로 삼을 것이고 그 공격을 예상해서 아마 사전 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꺼낸 거다? 총선 때는 100% 나오죠.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초상화를 들고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추도식에 온다. 23일입니다. 추도식은요. 방한 중에 문 대통령 예방 가능성이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전업 화가로 직업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림 실력이 꽤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게 이 초상화를 준다. 선물로 헌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저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퇴임 이후에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두 분이 충돌도 꽤 잦았다 그래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도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미준이 됐고 또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반대 여론이 굉장히 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해준 데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느낄 일이고 어찌됐건 간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의 파트너였던 이 한국 대통령의 추도식에 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노무현 재단만 감사한 일일 뿐만 아니고. 그래서 와서 어떤 내용의 추도사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면담을 한다. 이런 일정도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청와대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 소식 언론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실업률 최악인데 정부는 고용 상황 개선 이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어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정책 효과로 취업자 수 증가한다. 제2광주형 일자리 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주안점을 좀 다른 곳에 뒀네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제2광주형 일자리 6월 전에 성과 낼 것이다. 기자들과 만나서 고용 긍정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엄청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기찬 변호사. 정부가 어떤 경제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때보다 똑같이 나오는 이런 지적입니다. 청와대 인식과 경제 현장의 모습이 다른 거 아니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역시 어제 그 브리핑을 놓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기찬 변호사는 어제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그 통계가 맞는 통계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정부 주도로 세금을 좀 넣어서 생긴 일자리, 60대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생산 가능 인구 대비해 볼 때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그리고 2018년도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기저효과라는 걸 반영하다 보면 이렇게 자화자찬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결국 내용은 뭐냐면 제조업과 자영업 같은 사실 민간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낮다. 그리고 ICT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제조업과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창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된 노력은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노동교약 부분, 예를 들면은
임금 수준을 어떻게 얼마만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저는 상생형 일자리가 더 보급되면 더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자화자찬이라 이런 언론의 지적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이렇게 깊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다만 뭐 이 일자리 수석이 본인들의 그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화자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늘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60대 이상의 그 공공근로들이 많이 늘어났던 예.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있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한간에 얘기가 있는 뭐 경제 위기설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고 고용 위기설까지는 아니어도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봐달라는 조대진 변호사의 당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을 다룬 기사일 겁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화웨이, 중국의 IT 기업, 큰 기업입니다. 화웨이 회장, 미국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다. 정면 돌파 의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전선이 많습니다. 그중에 껴있는 게 지금 화웨이거든요. 어떤 기업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5G 요청해도 안 간다. 오라 그래도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상 대부분의 나라 기업들은 미국에서 오라 그러면 가죠. 미국의 화웨이 전방위 압박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은 독자 노선이다. 일단 화웨이 회장이 여기 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미국이 아무리 저래도 우린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예. 이렇게 되면은 전선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 무역 패권 전쟁 때문에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나라죠. 예.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갈 듯 말 듯 곧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환율이 1,200원을 원달러 환율이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집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중국의 굉장히 무역 원조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앞으로 굉장히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빗장을 열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길이 결국 미국 때문에 막힌다면 우리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해서 그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깨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나 52시간 근로단축 같은 국내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경 밖의 현상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국경 밖의 현상을 살펴보지 않고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인데 그런 개방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외국의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물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래요.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이렇게 간주가 된다 그러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228입니다. 어느 날 번호가 바뀐 이 버스, 무슨 사연일까요? 광주에서 지원 151번으로 운행하던 이 버스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을 맞아 228번으로 번호를 바꿨는데요. 이는 1960년 2월 28일 독재 정권에 대항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선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518번 버스가 운행 중이라는데요. 이 두 버스, 행선지는 달라도 모두 용서와 화해의 길 위를 달리게 되겠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버닝썬입니다.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도로에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이죠. 어제 오후 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여성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성범죄 카르텔 유착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정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의 여성들이 10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집회 정보를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나무 아파트입니다. 독일에서 짓고 있는 19층짜리 목조 아파트, 길트 슈피첼의 모습인데요. 나무로 아파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건강한 실내 환경에 지구 온난화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건설 기간이 짧고 지진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완성되면 최고층 목조 아파트가 된다는데 목조 건축물 18m 높이 제한이 있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